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최대의 외국인 집단이었던 조선족 인구가 지금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때 한국 외국인 사회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거리, 산업, 일터의 풍경을 바꿔놓았던 그 조선족 인구가 이제는 빠르게 흩어지고 사라지고 그 자리를 완전히 다른 국가 출신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는 이 변화가 단순한 통계의 흔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도시, 노동시장, 이민구조 자체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현재 약 210만 명,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서며 한국 사회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고 그 뒤를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이 잇고 있죠. 특히 조선족은 오랫동안 한국 최대 외국인 집단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전체 외국인의 42%, 적을 때조차 33% 이상을 차지했을 만큼 그 존재감은 한국 사회에서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집단이 지금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지도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왜 지금 조선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젊은 조선족들, 특히 20대와 30대 조선족들이 과거에 비해 한국행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경제적 메리트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와서 몇 년간 고생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선족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조선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동북 삼성이라고 불리는 곳들인데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도 길림성 내부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연변은 우리에게도 꽤 친숙한 지명입니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족들이 한국 대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예 중국 내륙의 대도시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메가시티로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것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어느 나라든 경제 수준이 낮을 때는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광부나 간호사들이 독일로 가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발전하면서 지금은 모두 서울 같은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베이징 등 대도시로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도 평균 임금 차이는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 나가서 고생할 만큼의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고점을 노린다면 오히려 중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중국에서 창업해서 성공하는 것과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 사이에는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중국의 엘리트들 중에서도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중국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노동력을 해외로 내보내던 나라, 우수한 인재를 선진국에 빼앗기던 나라에서 반대로 인재를 흡수하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술 유출 같은 문제들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고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조선족들 역시 중국의 대도시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조선족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조선족을 선호했던 이유가 바로 언어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인데 언어 장벽이 생기면 서로에게 메리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전 세계 어디를 가나 2세, 3세로 내려가면서 그 나라에 동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에서는 교육을 통해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하죠. 소수민족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중국으로 동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의 경우도 원래는 한글 사용 비중이 높았는데 점점 중국어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에서 조선족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죠. 당연히 조선족들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조선족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도 예전만큼 좋지 않아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과 유출로 인한 감소뿐만 아니라 조선족 인구의 절대적인 총량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중국도 저출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이 1명대를 기록한 지 오래됐고 이미 전체 인구도 감소 추세에 들어갔어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니라 이미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당연히 조선족 역시 높은 출산율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특히 중국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도 유독 조선족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0.8명대를 기록했다고 하죠. 오랫동안 조선족 사회에서 젊은 층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출산 가능 연령대의 인구가 부족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인구 감소 현상도 겪고 있죠. 이미 1990년대에 정점을 찍은 후 200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조선족 학교는 무려 80% 이상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대도시로 이주한 젊은 조선족들의 경우는 사실상 한족에 동화되거나 융합되고 있고 원래 조선족들이 살던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변의 경우를 보면 1950년대에는 전체 인구 중 조선족 비중이 72%였는데 지금은 이게 35%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선족 자치구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미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수가 연변에 살고 있는 조선족보다 더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구가 여기저기로 유출되면서 이미 인구 기반 자체가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젊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잘 오지 않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가 한국 거주 조선족들의 고령화입니다. 새로운 유입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남게 된 상황이죠.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상당수는 1990년대 한중 수교 시기와 2000년대 방문 취업제 도입 시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된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전체 조선족 중에서 50세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절반이 장년층 이상이라는 얘기죠. 참고로 베트남 출신 거주자들의 경우 50세 이상 비중이 12% 정도에 불과해서 유독 조선족 집단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생기는 문제가 노동 생산성 저하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서 아예 일 자체를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현재 인력 알선 업체들을 보면 조선족 중에서 연령이 너무 높아 일을 구하러 와도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계속 젊은 인력을 요청하고 있는데 보낼 수 있는 젊은 사람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시기에 조선족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 정도 됩니다. 이들은 모두 일하기 위해 한국에 왔죠. 노동 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조선족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족의 고령화가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식당에서 조선족 직원들을 써왔는데 요즘에는 사람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도 조선족을 통해서 인력 수급을 많이 해왔는데 요즘에는 여기서도 사람을 많이 구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한국인도 고령화되고 있어서 간병인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동남아시아 쪽에서 인력을 많이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면 맞벌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제도화했는데 주로 작은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이분들이 집에 상주하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이들 등하교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등 많은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노동 집약적으로 돈을 버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스템을 가져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은 계속시키고 집안일은 외주를 주는 식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필리핀 현지에서는 처음부터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간호나 간병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의료 관련 인력을 수입하려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급 시장도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오히려 필리핀 내부에서는 이런 우수한 인력이 자꾸 외국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정작 본인들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가 됐는데 이게 우리의 현재 실력이다.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결국 성장 동력을 키우지 못했고 외부의 힘도 끌어오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한 것이죠. 사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면 경제는 커지겠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는 그만큼의 충격을 감당해야 합니다. 문화 충돌, 정치 세력화, 갈등의 확산과 같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거죠. 유럽과 미국이 겪은 바로 그 파도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들에게도 정치적인 힘이 생길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이민자들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극우 정치 세력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가 있죠. 반대로 이민을 제한하고 우리끼리만 버티겠다고 하면 경제의 속도는 더 느려지고 성장의 문은 점점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내부에서 서로를 향하는 경쟁과 분열입니다. 갈등의 화살이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하는 사회. 이것 역시 이미 여러 선진국이 경험한 길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외부인가? 내부인가? 이 두 갈림길을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한국은 아직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논의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그 대답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자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가의 문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성장과 안정, 개방과 충돌, 변화와 두려움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 답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